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심화 이론 그리고 기출 강의, 기출 문제풀이 과정의 첫날이죠. 많은 걸 기대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현역 선생님들 혹은 임용을 처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주변에서부터 기출이 중요하다 수없이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고 기출 문제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출제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날이고 해서요, 기본적으로 강의 진행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 제가 메모해 온 게 있거든요. 그 부분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건 강의 진행 방식입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심화 이론 진도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해야 되고, 그 다음에 5월달 말에 모의고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에 말씀드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새로 개발한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문제 푸셨던 부분들을 최근의 문제 스타일로만 바꿀 거예요. 문제 스타일로만, 과거의 객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양식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출제를 하고 어느 정도 공부가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실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 차례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전부 아실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오늘 보시는 문제들 마저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질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객관적이라는 표현이 더 좋겠네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강의 진행 이와 같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강의가 시작이 되면 기본적으로 원래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린 바는요, 이론 압축해서 한꺼번에 쭉 살펴보고 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서브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론을 이렇게 진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기출문제를 풀잖아요. 심화 이론을 풀잖아요. 심화 이론을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 이론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서브노트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 기본 과정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핵심 위주로 해서 요점 정리할 거고요.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 풀고 나서 나중에 다시 세 번째 단계에서 심화 이론을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면 이론에 질리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과정이 좀 짧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이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짧은 파트라 그래 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통합교육이라든지 전환 이런 부분들이 겨우 몇 페이지 분량으로 끝나버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요점 정리만도 수십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좀 다이나믹함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좀 지겨움이 좀 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진행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서브노트 갖고 요점 정리 다시 한다. 다음에 기출문제 푼다, 심화이론 나가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심화이론 진도 나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심화는 선생님들이 저보다 먼저 신간을 접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는 계획서에 나가 있는 그 부분을 하는 거고, 그 사이에 다시 신간이 나오면 할 거고, 선생님들 신간 이야기 나오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신간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작년 같은 경우 여름방학, 그러니까 8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발행된 책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해서 작년 같은 경우 조금 일부는 다뤄줬습니다. 다뤄줬는데 그럴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도 검토라는 과정을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너무 8월 이후에 나온 책들까지 전부 내가 섭렵해서 가겠다. 물론 심적으로는 안정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 하지는 말고, 그 이전에 8월 이전에 나온 책 같은 경우 제가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마찬가지로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진도를 나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브 노트를 통해서 요점 정리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진도를 나갈 건데,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마음이 급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빨리 나가서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 때문일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도 문제를 푸시다 보면 당연하다 싶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진도를 나가게 되면 처음에 다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다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정리하고 이러다 보면 초반부는 진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반부까지는 설명이 다소 늦어지고 그 이후서부터는 내용이 중첩이 되면서 진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진도가 늦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애타하지 마라. 나중에는 당연히 한 번 나왔던 내용들은 스킵하면서 빨리빨리 건너가니까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할게요. 지금부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때 여러 가지 이유라 함은 처음 공부를 해서 혹은 암기를 잘 못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암기를 미루셨던 선생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당연히 기본 과정은 암기보다는 이해를 위주로 하는 과정임을 저 역시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부터는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만 쭉쭉쭉 하는 거죠. 기출문제에서 다루어졌던 내용 자체도 모두 다시 한번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게 되면 지금서부터 다루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암기 이렇게 하면 암기 안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여러 번 반복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암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만 기본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부를 함에 있어서 진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하루 종일 똑같은 페이지를 펼쳐놓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지겨워서 죽어요. 그래서 비록 암기가 다소 부족하다 손 치더라도 진도가 늦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선은 진도를 맞추는 데 중심을 두면서 최대한 암기를 해 나가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암기를 하면서 동시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다시 같이 공부하게 될 서브 노트를 적절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저의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들이라면 서브 노트가 전부 게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처음 다시 갈아탔거나 처음 듣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카페 수강생 자료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암기를 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간혹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제부터는 여러 번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요. 여러분들 이야기로 회독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본 이론 갖고요, 기본서 갖고 회독을 한다라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초반부는 가능할 수가 있지만 후반부로 가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점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게시한 뒤에 몇 파트 빼고는요,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공부하시면서 많이 선호하는 그 서브 노트를 흉내낸 겁니다. 저희 스타일에 맞게끔, 우리 쪽 학문 스타일에 맞게끔 흉내를 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본서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메꿔 나가시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시고, 다음부터 잘 들으세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가 우리 처음에 1강 행동 지원에 대한 문제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우리가 2강 들어간다라고 치게 되면 이제 회독할 적에는 1강하고 2강을 같이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3강 들어가실 적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1강과 2강과 3강을 같이 하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 속도도 빨라지고요. 암기력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암기가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더불어 어떤 점까지도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구축하고자 했던 그 흐름 있죠.
흐름 역시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될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브노트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마인드맵도 그냥 다 공개됐죠. 마인드맵도 전체가 다 공개됐습니다. 서브노트도 일부러 전부 다 공개시켜 놨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태블릿 PC를 이용을 하든 아니면 각종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최근에는 바로 필기도 하게끔 다 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십사라는 취지에서 학원 LMS를 이용한 게 아니라 바로 카페에다가 원본 자료를 올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아시고 선생님들이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 서브노트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저거 강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 그 어떤 자료도 좋습니다. 혹은 단권화를 하셨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단권화되어 있는 책을 1강에서 2강, 3강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1, 2, 3 이와 같이 해서 수차례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5번째 모범 지금부터 기출문제 풀다 보게 되면 이 책이 나온 지가 올해가 작년, 올해 2년 차예요. 올해 2년 차가 되는데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오탈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범 답안에서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좀 빨리 나눠드리고 싶습니다만 작년에 이미 다 정리가 된 부분들이에요. 전부 정리돼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답과 제가 소개한 정답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모범 답안도 달라질 수가 있는 만큼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미리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풀어오지 않으면 이것밖에 안 돼요. 팔짱 끼고요. 그래, 한번 해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볼게.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를 푸는 과정에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상한 점이에요. 여러분들은 당연시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상한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그렇게 짧은 사이에 풀 수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 있어 봐도 30문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30문제 정도 풀면 뿌듯해갖고 목에 힘주면서 집에 퇴근하면서 가는 정도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사이에 수십 문제를 다 풀어낼까? 1시간도 안 된 사이에 말입니다. 그 부분은 뭐냐 그러면 문제를 기계적으로 접하고 있다라는 것밖에는 안 돼요. 이번에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지요. 수업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제시문에서의 중요한 사항들이 보이고요. 해석 방법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달라져요. 그게 관점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하고 제가 보는 관점도 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적에는 너무 느리게 풀라는 분석하면서까지 풀 필요까지는 없죠. 분석하면서 풀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 읽고 답을 찾는데 급급하지는 마십시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지문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건데 문제 푸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 문제를 읽고 답을 찾는데 급급해갖고 맞았다 틀렸다 여기에 더 큰 의미를 두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순간의 기쁨일 뿐입니다. 맞았다는 순간의 기쁨일 뿐이고 이 문제가 그대로 여러분들 시험지에 옮겨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일은 죽어도 또 깨놨다 또 문제 풀어봐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수십 번 환생해서 문제를 풀어봐도 없어요. 그런 일은 없으니까 맞았다 틀렸다의 문제를 그 의미를 두지 마시고 오히려 틀렸다면 왜 틀렸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여러분들의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건 전달 사항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각오라는 부분을 제가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더 이상요 미뤄서도 안 되고요. 지금까지 다시 시작하시는 선생님들, 예를 들면 올해 작년에 시험을 보셨는데 아깝게 안 되셨던 분들, 그래요. 마음 잡기 힘드셨겠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은 용납하셔서는 안 됩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떨어지신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떨어진 선생님들만 올해 시험 보면 그래 아깝게 떨어진 선생님은 되시겠죠.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선생님들이 다시 시험을 응시를 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선생님들 중에서는 다시 칼을 독하게 가신 선생님들도 천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나를 탓하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하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하시는 선생님들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가 내려도 공부하고, 날씨가 좋아도 공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하고, 지금부터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시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1년 남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2월 17일이라고 3월 17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초등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8개월이 채 안 남았죠. 중등이 8개월 정도가 남았네요. 이거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금방입니다. 말 그대로 눈 깜빡하게 되면 바로 이제 우리 두꺼운 옷 입고요. 이제 실전 준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믿고, 그 다음에 저를 믿고, 노선의 변경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전략과 전술을 다 짜고 원래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략과 전술을 전부 수립한 다음에 2023년도를 시작을 하셨고, 2024년도는 지금과는 다른 그런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벌써 뭉개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꿈 보기도 전에 해봐야 되죠. 뭐든 해봐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방송에 그거 있잖아요. 언더아머 광고에 나와 만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나와 만나자. 그 두 가지로 다 써먹으십시오. 여러분들 내면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을 불러내세요. 나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와 만나자 그거는 2024년에 합격자 발표하시고 나서 기쁜 마음에 나와라 내하고 놀자 기쁜 마음에 그때는 그거 쓰세요. 앞에서는 액센트를 강하게 주시고요. 후반부에서는 액센트를 부드럽게 줄 수 있는 그날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참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저 입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노세요라고 하지도 못하고 맨날 공부하세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맞죠? 적당한 선에서 조정을 해 나가면서 아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은 드렸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조금은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에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1년 360을 공부할 수 없어요. 적정한 타이밍에 놓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저는 그 이야기 유효합니다. 우리 직강 선생님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금요일, 토요일 수업 들으시면 일요일 날은 쉬세요. 하느님도 쉬셨다 하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안 쉬어서 되겠습니까? 쉬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날부터 다시 달리기 위해서 쉬는 거니까 편안하게 쉬시고, 우리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금, 토의 강의가 토일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예정돼 있으니까 주말 반납하시고 월요일부터 들어야지. 에이 그럼 떨어져. 토요일 일요일 그냥 들으세요. 포기하시고 여러분들의 주말은 월요일입니다. 인강 선생님들은 학교 다니시는 선생님들 학교 가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선생님들에게 주말은 월요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갖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 미루시면 늦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생각해 보십시오. 빨간 펜 한 번 밀었더니 다음부터 계속 미뤄졌지요. 똑같습니다. 빨간 펜은 몇 페이지 그냥 눈 감고도 풀 수 있었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려고 그러면 오늘
몇 시간입니까? 5시간. 내일 7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억수 많이 지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갖고 절대 미루시지 마세요. 눈 비벼가면서 어떻든지 간에 일어서서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잠 오시면 어떻게든지 간에 듣고 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잔소리는 끝났습니다. 저희 잔소리 끝났고요. 이제 정리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좀 볼까요? 자,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일일이 읽으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요. 전반적으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 행동 지원의 이해라는 부분입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이 뭐냐라는 부분 개념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목표는 기억하셔야 돼요. 목표는 반드시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에 세 번째 봅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 요소예요. 주요 요소 그러면서 선생님들 와 기본적으로 앞에 것만 달달달달 외운다. 도움 안 된다라고는 할 수 없죠. 당연히 앞에 있는 주요 요소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뒤에 부분하고 연결시키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뒤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외우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에 있어서는 객관식이 아니고 전부 주관식이기 때문에 제시되어 있는 대화를 혹은 제시되어 있는 지문을 읽으신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게끔 한단 말이에요. 혹은 문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용어와 뒤쪽에 나와 있는 설명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정리하셔야 되겠다. 다음에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실행 절차입니다. 지금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실행 절차는 거의가 아니죠. 거의 99.9% 이와 같이 5단계로 픽스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 정확하게 아시고 각 단계마다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기억을 하자. 그래서 첫 번째 표적 행동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표적 행동의 결정 순서라는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가설 설정 단계로 가서는 두 번째 정보를 수집할 적에는 우리가 기능 평가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기능 평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가설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포함되어야 될 요소들이 무엇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항상 중요한 건 선행사건입니다. 배경사건과 선행사건 중에 중요한 건 선행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두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배경사건이라는 부분이 객관식 시대부터 언급이 됐고 주관식 시대로 넘어오면서 최근래에 마찬가지로 출제가 됐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는 하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 계획 수립하고 실행인데 여기에서 당연히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4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배경사건하고 배경 선행사건 중재하고 배경사건 중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밑에 보이시는 부분들이 선행사건 중재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많습니다. 분량이 많다라는 건 기본 과정을 하면서부터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암기를 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체 기술 교수 부분입니다. 우리가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부분 나오고요. 이와 같이 주요 요소 나왔을 때 대체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대체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다시 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 대체 기술에 3가지가 들어가더라라는 부분이죠. 여기서 교체 기술에서 선택 기준이에요. 선택 기준,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대체 행동에는 2가지가 있었다. 대체 행동의 선택 기준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려사항 2가지가 언급이 됩니다만
교체 기술에서는 고려사항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문헌들에 의하면. 그래서 선택 기준을 이와 같이 5가지를 언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체 행동 선택 시 고려사항 중에 3가지 중에 하나인 반응 효율성이라고 총칭되기도 한다라는 부분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다음에 대처 및 인내 기술, 일반적 적응 기술 이와 같이 돼 있더라. 다음에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부분은 후속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중재를 제공을 할 거냐, 후속 결과에 대한 중재와 관련이 되더라라고 아시면 되겠고, 내부 장기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중재 방법을 선정할 때, 중재 방법입니다. 중재 방법을 선정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과 관련해서 사회적 타당도를 고려해야 된다. 사회적 타당도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냐?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요점 정리하니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부 볼 수 없으니까 간략간략하게 보는 거고, 여기에 언급된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일부러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작년 그 카페인 약은 네버. 이거 한 번 만든다고 며칠 소비했습니다. 처음에. 다음으로 2번째 챕터 봅니다.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순수하게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만은 글쎄요, 최근에 있어서는 출제 빈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 단어만 놓고 보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출제 빈도가 떨어졌다라고는 안 보이는데,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만 갖고 출제할 수 있는 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극히 제한적이지만 우선은 다 놔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개념이라는 부분 한번 쭉 훑어보시고, 핵심 요소는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핵심 요소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요건 뭐 단답식으로 나왔던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 3단계 예방 모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어가 더 맞습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여기는 근거로 제시해 드리고자 우리 교재 나와 있던 거 그대로 쓴 거고, 3단계 예방 모델이라고 하든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라고 하든 큰 문제는 없어요. 다음에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죠. 이 부분은 이미 기본 과정 거치면서 한두 번 들었던 게 아니죠. LD, 그러니까 학습장애 교육 시간을 통해서도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정서행동장애 시간을 통해서도 들었고, 수차례 들었습니다. 수차례 들었던 만큼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용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이 3가지를 다뤄지고 있는 영역을 모두 종합 정리해준 교재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국 문헌은 한꺼번에 싸잡아서 이야기해버립니다. 다 똑같은 데서 출발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을 잘 보시면서 용어, 보편적 중재, 소집단별 중재, 개별적 중재,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리고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예방이라는 표현은 앞서 그림에서 살펴봤듯이 중재라는 명칭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편적 중재, 뭐 집단별 중재, 소집단이라고 하든 집단별이라고 하든 나중에 개별 중재, 이와 같이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표정을 보니까 다 알아. 그래. 알면 이제 응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기능평가하고 표적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죠. 기능평가라는 것은 단일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3가지를 큰 범주로만 보더라도 3개의 범주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용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평가 목적이 뭐냐? 이와 같은 목적들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중재와 관련지어서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중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아까 3가지 큰 범주로만 봤을 때
세 가지를 언급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데, 첫 번째가 간접평가입니다. 간접평가, 두 번째가 직접관찰평가, 세 번째가 보이지 않는 거지만 기능 분석이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간접평가가 무엇이냐 라는 부분을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간접평가 중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러면 면담이에요. 그렇죠? 면담 중에서도 면담의 내용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특수교육 평가 단원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간접평가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음에 직접관찰평가입니다. 직접관찰평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보고 계신 내용들은 기능평가, 그러니까 문제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측정의 방법들이다. 관찰의 방법들이다. 이와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뒤쪽에 나와 있는 우리 측정, 관찰 그쪽하고는 달라요. 여기서는 기능 평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직접 관찰 중에서 제일 유아특수를 중심으로 해서는 일화 기록이 출제 빈도가 높더라. 일화 기록, 그 다음으로 우리 초등, 중등을 중심으로 해서는 행동 분포 관찰에 대한 문제가 쏠쏠찮게 나오더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있어 갖고 응용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ABC 관찰 기록이에요. 문제로 직접적으로 출제된 경우도 있지만 문제를 내기 위해서 틀을 빌려오는데 가장 많은 틀을 이용을 했던 게 ABC 관찰 기록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위쪽에 나와 있는 행동 분포 관찰은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죠, 몇 번에. 그러나 ABC 관찰 기록이라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문제화된 경우는 몇 번 없습니다만 곳곳에 이와 관련된 유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더라.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ABC 행동관찰 겉목표라든지 기능평가 관찰지 이 부분이 있더라.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제일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1번서부터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시대의 문제들입니다. 유치원에서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는 발달지체 유아 지영이에 대한 기능평가에 근거하여 문교사가 적용한 중재 방법과 그에 따른 지원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선행사건 조절이냐 후속 결과 조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골라라 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선행사건 조절 이와 같이 한 다음에 지영이를 위하여 칸막이로 활동 공간을 구분하였다. 아, 그렇죠. 선행사건 조절이니까 당연히 칸막이를 미리 쳐줘 갖고 지금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선행사건 조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2번 선행사건 조절 이렇게 해서 30분 정도 진행하던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15분으로 줄여서 진행을 하였다. 활동 시간을 단축을 했네요. 그렇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리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시간을 단축을 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선행사건 조절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보면 등원 시 교실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지영이를 위해서 바깥놀이를 첫 번째 활동으로 제공을 하였다고.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활동의 전이를 위해서 많이 우리가 선행사건 조절에서 많이 하는 거니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 이번에는 후속 결과 조절인데 활동 시작 전에 지영이가 좋아하는 친구를 옆자리에 앉게 하였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생각하면서 문제 풀기만 하면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후속 결과 조절이 뭔지만 알면 활동 시작 전에 이와 같이 문장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활동 전에 조건을 바꿔버리거나 환경을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선행사건 조절이 돼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후속 결과 조절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으니 잘못되어 있다. 중재 방법이 선행사건 조절 이와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활동에 잘 참여할 경우 지영이가 원하는 자유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강화제로서 활동 강화제를 제공을 하는 거니까 후속 결과 조절 이와 같이 이야기가 되더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그냥 혼자 문제 풀듯이 쭉 풀었습니다. 여기에서 물어보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선행 사건이 뭐고 후속 결과가 뭐냐, 그리고 문제 행동이라는 것은 선행 사건과 후속 결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것도 선행 사건을 바꾸든지 후속 결과의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라는 취지로 이와 같은 문제가 제시가 됐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특별히 이론적인 부분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들어갑니다. 2번 들어가게 되면 김 교사는 동료 교사와 함께 유아가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행동을 순간표집 기록법, 시간표집법 중에 하나인 순간표집 기록법으로 관찰하고자 한다. 순간표집 기록법에 대한 진술로 맞는 것은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순간표집 기록법으로는 여러 유아의 상호작용 행동을 관찰할 수 없다. 아닌데 맞죠?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데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우선 문제 풀고 우선 여러 상호작용 행동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라고 나는 알고 있다. 마지막 타임에만 체크를 하면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고, 순간표집 기록법은 상호작용 행동의 선행 사건 및 후속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순간표집 기록법은 단순히 행동이 발생했느냐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 정도만 체크하는 것이고, 선행 사건이라든지 후속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3번 상호작용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 여부는 관찰자 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상호작용 행동 앞에 상호작용 빼고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라 그러면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용어로 바꿔준다라는 이야기인데, 조작적으로 정의를 바꿔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두 관찰자 간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찰자 간의 일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 근데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네 번째 봅니다. 상호작용 행동이 매 간격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났을 때 해당 간격의 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한다. 지금 4번이 지금 순간표집 기록법에 대한 진술로서 맞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구체적인 관찰 기록 방법을 지금 4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격이 마지막 순간에 나타났을 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4번 맞는 거고, 5번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은 행동 발생 간격수를 행동이 발생하지 않은 간격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구한다. 행동 발생률 물어봤으니까 행동 발생률은 가만히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봤을 때 전체 칸수를 생각을 하고 그 칸수 중에서 몇 번 발생했느냐 플러스의 수를 부문자로 간 다음에 곱하기 100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보게 되면 행동 발생 간격수를 행동이 발생하지 않은 간격수로 나눈 게 아니라 전체 간격수 분의 행동 발생 간격수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해서 냈냐 그러면 시간표집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 것이다. 시간표집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체 간격 기록법이 있고, 머릿속으로 항상 중얼중얼 하세요.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전체 간격 기록법이 있고,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부분 간격 기록법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가 지금 이야기 다루고 있는 순간표집법이 있다. 순간표집 기록법. 이와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순간표집 기록법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간표집 기록법의 구체적인 방법, 기록 방법은 4번에서 언급했던 거 이 부분이죠. 제일 마지막 매 간격의 마지막 순간에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간표집 기록 방법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이거다. 자, 그러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간표집 아까 관찰 4번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를 토대로 해서 보게 되면 여러 유아의 상호작용 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억지로 외우실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매 순간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 그 찰나만 보면 되는 거니까 상호작용 행동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선행 사건 및 후속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해 준다라고 했는데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간략하게 그립니다. 이와 같이 돼 있었죠.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와 같은 식으로만 체크하지 않았나요? 기타 방법 뭐 있습니까? 서술하는 거 있었나요? 전혀 없습니다. 일어났느냐? 발생했느냐?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것만 체크하게 돼 있는데 무슨 정보를 제공을 해요. 이 세 가지 방법 모두에 있어 갖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와 같이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거 아까 했고, 이거 보면 조작적 정의라는 용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조작적 정의가 뭐라고요?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바꾸는 것. 관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한 용어로 바꾸어 주는 것을 우리가 조작적 정의,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바꿔주니까 아무래도 관찰자가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다음으로 또 요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 발생률이라는 것. 발생률 전체 그림을 가만히 봤더니 전체 간격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전체 간격 분의 행동 발생, 맞죠? 행동이 발생한 간격 곱하기 100 이와 같은 식으로 주어졌던 거 아닙니까? 전체 간격에 대해서 몇 번 발생했느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됐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3번에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니다. 3번. 3번 조작적 정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거죠. 조작적 정의가. 저는 가만히 이 문제를 이번에 다시 분석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 그러면 태초에 문제는 이미 언급이 돼 있었다. 무슨 뭐에 대한 언급? 뭐에 대한 문제? 관찰자 표류에 대한 힌트는 주어져 있었다. 3번 보고 말입니다. 왜 3번 보고 그 생각을 했을까요? 관찰자 표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그 관찰자의 행동에 대한 정의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과소 혹은 과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에 측정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관찰자 표류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 그러면 행동에 대해서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관찰자 신뢰도 봅니다. 관찰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봅니다. 관찰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측정 체계가 너무 복잡하거나 이렇게 돼 있더라 라고 해서 잘못 측정된 고안 체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잘 기억을 하세요. 보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 고안된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고안된 측정 체계,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돼 있다. 관찰자들이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 갖고 헷갈릴 소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소개가 되면 잘못 고안된 측정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불충분한 관찰자 훈련, 관찰자 훈련 이야기하지요. 관찰자 훈련. 여기에서 세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세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제일 첫 번째 관찰자를 선정하는 데서부터 순서대로 외우세요. 순서대로 외우면 됩니다. 제일 먼저 관찰자를 선정할 것이고요. 그쵸? 두 번째는 이 선정된 관찰자들을 뭐를 해야 돼요? 훈련할 겁니다. 훈련 끝나서 이 친구들이 실전에 들어갈 건데 조작적으로 정의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리더라. 이게 뭡니까? 관찰자 표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관찰자를 선정을 할 때는 과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충분히 훈련을 시켜야 된다.
무슨 양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관찰자 표류,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조작적 정의라는 부분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흔들려 버리면 생기는 게 뭐냐 그러면 표류예요. 표류 흔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시험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시험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